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런 현대 물리학이 이제 실제로 우리 현실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몇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 두 개 이론을 기둥으로 해서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 이미 한 이제 80년 정도가 지났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완성된 뒤로. 근데 그 뒤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현대 물리학은 크게 연구 방법에 따라서 이론과 실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컴퓨터가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빌어서 이론 계산을 하고 하는 이제 계산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중간쯤 되는 분야가 또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과학자라고 이렇게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걸 이제 떠올리냐면 이제 흰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럴듯한 실험 기구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따르고 뭐 이런 백발의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 같은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하면 그 이제 실험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중심적인 이제 그런 연구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리학은 그렇지는 않고요. 물리학은 이론과 실험이 거의 반반씩 이제 아주 잘 균형을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론과 실험을 동시에 이렇게 전공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둘 중에 하나에만 소질이 있고 하나에는 영 소질이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울리 같은 사람은 전에 얘기했지만 실험실 근처에만 가도 실험 장치가 고장 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파울리의 제2 원리라고 제2 베타 원리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연구 방법에 따라서 이론과 실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걸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물질이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입자물리, 뭐 핵물리, 그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면 천체물리,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모여 있을 때 뭐 기체나 뭐 액체 이런 거 혹은 뭐 일반적인 사회 현상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연구하면 통계물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딱딱한 물체들 뭐 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 연구하면 고체물리라고 하고 빛에 대해서 연구하면 광학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분야의 연구 그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이제 뭐 생물 물리학이니 경제 물리학이니 뭐 스포츠 물리학이니 해가지고 온갖 그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록 물리학이 그 과학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고 그래서 역사가 아주 오래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 현대 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상대성이나 양자역학 이런 거 보면 뭐 굉장히 신기한 이론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세상 사는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양자역학은 물질에 거기에 놓여 있는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물질의 존재 양식,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사실은 그 현대 물리학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비교하면 이제 인간이 이 우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는 뭐 그냥 기계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과학 뒤에다가 기술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여가지고 과학 기술을 같은 용어로 의미로 막 사용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실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제가 뭐 모든 걸 압도하는 그런 듯한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일상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 연구한다고 경제에 도움이 되나 혹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의 일화를 들려주면 윌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그 시카고 근처에 가면 페르미 연구소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항공사진인데 여기 보면 동그랗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속기라고 부르는 그런 실험 장치인데 이 원 둘레가 7km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사진을 찍어야 이제 전모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뭘 하냐 그러면 이 원을 따라서 이제 지하에서 입자, 굉장히 그 작은 근본적인 입자들을 빛의 속도의 99.9999%까지 가속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충돌을 시키죠. 그럼 굉장히 큰 에너지로 이제 그 입자들이 충돌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이제 그런 실험 장치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유럽에 있어요. 얼마 전에 6월 달인가 그때 뭐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했죠. 무슨 힉스라고 부르는 뭐 이상한 입자를 찾았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학계 말에 다시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페르미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그 처음 지어졌을 때 그때 이제 초대 소장이 연구소장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보다시피 이런 거 하나 지으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뭐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운영비를 타내려면 정부에 가서 뭐 예산에 이제 여기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려면 이제 그 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윌슨이 미국 상원에 불려갔어요. 상원의원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국방성에서도 연구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의 가속기가 도대체 우리 미국의 국방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연구비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본래 상식적인 대답은 뭐 이런 걸 연구하면 뭐 어떤 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국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속기와 같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올바른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동을 상원의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운영비를 잘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응용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인류 문화의 정수로서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철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혹은 문학을 하거나 이런 것이 무슨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거고 그럼으로써 인류 문화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패러데이의 일화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일상에서 전기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 패러데이 시대에는 전기가 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패러데이가 전에 얘기했듯이 뭐 발전기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전기가 뭔지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패러데이도 역시 뭐 연구비 문제로 이제 그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연구한다고 하는 그 전기가 도대체 뭐예요? 그게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우리 연구에 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패러데이가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장관님 미래에는 이것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맞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당시에 그 패러데이가 아닌 다른 이제 뭐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재무장관이 또 설득이 돼서 이제 패러데이한테 연구비를 주고 패러데이는 연구를 열심히 했죠. 그다음에 또 패러데이가 전에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대중 강연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강연이 이런 거 했다고 그랬는데 대중 강연을 하면서 자기의 실험 시설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어떤 귀족 부인이 패러데이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이런 거 연구하면 어디다 쓰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재무장관한테 하던 얘기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패러데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족 부인한테 맞는 대답을 했는데 귀부인만이 아이는 낳아서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무슨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낳는 건 아니죠. 미래에 뭔가 그래도 이제 낳으면 좋은 거고 또 미래에 뭔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낳는 건데 이제 전기 자기가 연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연구하는 것이 뭐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미래에 사실 이걸 응용해서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분류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응용과학은 당장 써먹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건데, 순수과학을 호기심에 의한 과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응용과학을 목적과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호기심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걸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사실은 이 순수과학이라고 해도 이게 실제 응용되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뭐 그냥 순수 물리학에서 얻은 어떤 결과물이 실제 그것을 응용하는 연구를 해서 이제 우리 현실에 막 적용되고 이러는 거는 몇 년 안 걸려가지고 막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순수과학을 앞으로 응용될 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이건 이제 다분히 그 예산을 잘 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그 용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에 학기 초에 이거 보여준 그림인데 이걸 다시 상기를 시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이렇게 막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때로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연구를 하다 보면 그거의 부산물로서 전혀 뜻하지 않게 우리가 본래 원했던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쪽의 연구를 어떻게 해야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단지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고 이러는 거죠. 실제로 우리 현대 문명이 발전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꼭 물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분야들도 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본래 원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곳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고 하는 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것이 당장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완전히 우리 현실 생활하고 동떨어진 일은 아니다.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900년대 그 초기 물리학자들이 내가 양자역학을 연구해가지고 이 현대 문명을 이룩하리라 이런 식으로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자꾸 파고들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응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얻어진 이론이긴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현대 물질 문명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자제품에는 소위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죠. 이게 사실은 전자제품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반도체가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반도체를 설명하는 근본 이론은 사실은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역학이 완성되지 못했으면 지금 인류는 이 전자제품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뭐 양자역학 배우면서 뭐 무슨 전자가 어디를 지나갔느니 뭐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다느니 뭐 무슨 세상에 확률밖에 없다느니 뭐 이런 완전히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단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현대 문명을 완전히 그 모습을 바꿔놓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비록 요새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기 한 4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이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고 살았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사실은 그대로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핵발전이 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물리학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 물질 문명 전체가 사실은 현대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응용의 예를 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런 이론 현대 물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의 그 예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반도체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만 지나갈게요. 우리가 양자역학 할 때 터널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운 적이 있죠. 터널 효과가 뭐냐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벽을 뚫고 지나갈 확률도 0은 아니고 아주 작긴 하지만 있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이런 거시 세계에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데 원자 수준의 그 미시 세계로 가면 사실은 이 터널 효과가 아주 밥 먹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이게 미시 세계, 원자 수준의 세계에서는 워낙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림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고체, 그러니까 이제 뭐 금속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다른 뭐 나무든지 아무튼 이런 고체를 보면 고체가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그 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배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원자들을 이제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기다가 여기 이제 보면 가운데 있는 거는 원자 핵이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전자가 원자 핵에 붙잡혀가지고 바깥으로 도망가지 못하니까 붙잡혀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그림으로 우리가 그 원자를 그 전자를 가두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치 그 무슨 땅에 굴을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이거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런 걸 뭐 위치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마치 밑에다 땅굴을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멍을 파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 안에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주에 원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 전자는 이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빙빙 돌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런 그 구멍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원자들도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일종의 벽 같은 거예요. 전자가 볼 때.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벽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런 식으로 벽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방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자역학에 하면 터널 효과가 있으니까 이 벽을 뚫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이 여러 개가 쭉 있으면 여기 있던 이 원자에만 있어야 될 이런 전자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일도 벌어져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터널 효과에 의해서 이 어느 한 곳에만 갇혀 있지 못하고 전자가 이 모든 곳으로 쫙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여기만 어떤 특정한 이 원자 혹은 이 원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고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고 여기서 발견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쭉 퍼져 있다는 거예요. 터널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점선 같은 건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확률이 높고 여기는 확률이 낮고 높고 낮고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가
한 원자에만 묶여 있지 못하고 이제 여러 곳으로 쭉 퍼져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가 이렇게 쭉 퍼져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퍼져 있는 전자가 어떤 경우에는 그 물질 내부를 잘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확률이 이제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잘 움직이면 그게 도체가 되는 거고요. 도체라고 하는 건 안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건데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안에서 전자가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져 있던 전자들이 잘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도체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부도체가 되고, 그 사이쯤 되면 이제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도체나 부도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럼 근본적으로 그 내부에서 전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띠이론, 밴드 세어리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 뭐 공대에서 전자공학 전공한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전공 과목에서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이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도체가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그런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 뭐 휴대폰이든 MP3 플레이어든 뭐 무슨 뭐든 텔레비전이든 뭐 온갖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모두 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 점선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여기 확률들을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사실 플러스도 만들 수가 있고 마이너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런 거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은 이 그림에서는 별로 이렇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덩어리를 하나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CD 혹은 DVD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응용한 사례로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꼭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만 여기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이것도 물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건 당연히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맥스웰 이론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만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맥스웰 이론이니까 현대물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설명을 할 텐데 이건 광전 효과를 응용한 사례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PS는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응용한 사례로 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CD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건 사실은 토요일 밤에 이걸 만들면서 어떤 음악 사이트에 가서 음악 차트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걸 그 다음에는 2위가 이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여기서 이 음악을 듣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CD를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 CD가 잘 안 팔리나? 요새는 다 MP3 들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CD를 들으면 이제 음악이 들리고 뭐 혹은 DVD를 보면 영화가 보이고 뭐 이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CD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거기에 악보가 없잖아요. 악보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다 무슨 CD가 다 똑같이 보이고
근데 도대체 여기서 어떤 시대는 이런 음악이 나오고 다른 시대는 또 저런 음악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무슨 그림도 들어가 있고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그게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CD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0, 1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숫자가 0과 1이 써 있는 건 아니고요. 설마 여기다 누가 동그라미 같은 걸 새겨놨겠어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0과 1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CD나 DVD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MP3 플레이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뭐 요새는 이제 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국에 쏘는 그 전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는 전부 다 0과 1만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뿐이에요. 이제 0과 1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도대체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0과 1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어떤 신호예요. 이게 이제 뭐 파동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물결파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소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아무 신호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전파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원래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에서 어떤 것이 원래의 신호냐? 그럼 사실은 아날로그가 원래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매끈한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높낮이, 뭐 파동, 뭐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런 매끈한 곡선으로 돼 있죠. 근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근사한 거예요. 어떻게 근사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근사를 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근사를 해서 이거를 얘는 0, 얘는 1, 얘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0, 1, 2 혹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수만으로 이걸 잘라요. 그럼 사실은 아날로그가 훨씬 더 정확한 거고 디지털은 이거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본래는 디지털이 사실은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요새 모든 것들을 다 아날로그 대신에 디지털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럼 디지털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날로그가 이 자체로는 물론 이게 원래 신호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아날로그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게 외부에서 뭔가 그 잡음이나 무슨 이제 뭐 이런 잡신호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 이런 그 뭐 잡신하고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원래 신호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거기에 약간 뭐가 끼어 들어간 건지 이런 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외부의 그 변화에 취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뭐 요새 텔레비전 보면 아직도 아날로그 텔레비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올해 안으로 뭐 이게 방송이 중단될 거니까 빨리 디지털로 바꾸든지 무슨 셋탑박스를 뭔가 어디서 사라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라 뭐 이런 자막이 막 뜨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신호를 이렇게 송출을 하면 그게 뭐 공기중을 날아와 가지고 그 아무튼 뭐 몇십 킬로 막 이렇게 거쳐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안테나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서 뭐 유령도 나타나고 뭐 색깔도 바뀌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 오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걸 물론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제 뭐 근본적으로 그게 진짜 신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외부에 끼어드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튀어 올라온 것들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잡신호들이 들어오더라도 디지털은 얘네들을 가볍게 무시해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0, 1, 2 이런 것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0.3 이런 게 들어와 봐야 0.3이 있어봐야 얘는 그냥 0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디지털로 일단 0, 1 이런 것들만 딱 숫자가 정해지면 웬만큼 외부에서 뭔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기 전에는 그 원래의 시도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뭐 0으로 들어오는 거를 0.3으로 약간 바꾸거나 1로 들어오는 걸 뭐 0.7로 약간 바꾸거나 이래봐야 그건 계속 0, 1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이 이제 훨씬 유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텔레비전을 보면 아예 화면이 안 보이면 안 보였지 옛날 아날로그 텔레비전처럼 무슨 뭐 유령이 보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뭐 깍두기가 보이고 이러긴 하죠. 근데 그 깍두기는 이제 그 다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신호가 오다가 이제 막혔을 때 뭐 그 구국 거기가 이제 해석이 덜 돼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유령이 보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위성 텔레비전은 무슨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아예 화면이 막혀가지고 통째로 안 보이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이 유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근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근사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의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내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막 잘라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걸 내가 아주 세분화를 해서 이걸 단계를 아주 촘촘하게 만들면 사실은 이거나 뭐 우리가 거의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촘촘하게 계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걸 원래 신호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차이로 굉장히 다 정확하게 원래 신호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디지털로 이걸 신호를 잘 촘촘하게 잘 만드느냐, 이것이 사실은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용량이라고 하는 문제죠. 용량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에서 중요한 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크게 하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무슨 뭐 100메가니 무슨 기가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무선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뭐 3G에서 LTE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좀 더 이걸 음질이나 이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은 근본적으로 모든 신호를 다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한번 이렇게 정수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정수들은 우리가 항상 0과 1만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소위 말하는 이진수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진수에 의하면 모든 숫자는 다 0과 1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우리는 10진수를 쓰죠.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숫자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그게 꼭 10진수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 0과 1만으로도 모든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은 그냥 1로 나타내고 2는 1에서 2로 올라가는 건 2진수에는 없으니까 그냥 10, 3은 11, 4는 여기서 또 1이 올라가면 방법이 없으니까 110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모든 숫자들이 이렇게 0과 1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본적으로 모든 신호는 다 0과 1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영상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0과 1만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CD에 저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럼 CD를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사실은 거기 이제 그 제목이 써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랫면에 보면 뭔가 무지개처럼 막 빛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위쪽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동심원도 그려져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색깔이 막 변화가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점점 커져요. 이게 나선형처럼. 근데 이게 완전히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도중에 뚝뚝 끊겨 있어요. 끊겨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0인 것이 있고 높이가 조금 있는 것이 있어요. 평평한 부분이 있고 약간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높낮이의 차이를 가지고 0과 1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이해가 되죠. CD에 0과 1만으로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CD를 돌리면 CD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구나 하는 걸 이제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할 때도 물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장에서 CD를 찍어낸다 그러면 바로 CD 표면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CD를 굽는다고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CD나 DVD를 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굽는다는 표현이 그냥
뭐 재밌어서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 실제로 굽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쓸 수 있는 CD 그냥 읽는 거 말고 쓸 수 있는 CD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쪽이 실제로 그 CD 그 드라이브 라이터에서 그러니까 그 컴퓨터나 이런 데 있는 거기서 그 레이저 빛을 쏘아가지고 얘들을 여기 이 표면을 굽게 돼 있어요. 구우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빛이 들어가는 닿는 부분에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해서 그게 마치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D를 굽는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CD 릴라이터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건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굽는 건 한 번 구우면 끝이고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는 그 색깔을 사실은 색깔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색깔을 다시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릴라이터블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무튼 근본적인 원리는 다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쓸 때는 그렇게 쓰는데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읽을 때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가지고 우리가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잖아요.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뭐 튀어나오는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레이저 빛을 쏘아가지고 그걸 읽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CD 플레이어, 모든 DVD 플레이어에는 레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표면에 거기 이제 그 주의사항 해가지고 보면 눈으로 뭐 어디를 쳐다보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거기 이제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를 가지고 사실은 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한 걸 읽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럼 그걸 읽느냐? 그럼 이렇게 읽어요. 전에 우리가 파동이 이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파동이 간섭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높이가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들어갔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그러니까 CD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CD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쏘면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밑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빛이. 그때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반사되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평한 부분에서 반사가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반사가 되는 것과 평평한 부분에서 반사가 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완전히 평평할 때 반사가 되는 것들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해가지고 이게 더해져서 이런 식으로 그 신호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반사가 되는 것은 얘가 이쪽에서 올라갈 때 여기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 0이 되어버려요. 전에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에서 스크린에 이제 파동 무늬가 도달할 때 더해지는 거는 2배가 되고 빼지는 건 0이 되고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여기가 올라왔느냐 아니면 평평하냐에 따라서 이게 레이저 빛이 2배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0이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저 빛을 검출하는 그런 장치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 여기가 튀어나왔을 때는 레이저 빛이 안 나오고 여기 평평한 레이저 빛이 2배가 되어가지고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 CD가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를 비록 그게 굉장히 작지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0과 2를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CD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읽어서 음악이나 혹은 동영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CD하고 DVD의 차이는 뭐냐? CD보다 DVD가 용량이 크죠. 여러분들이 아마 알겠지만 CD는 보통 700메가 정도가 들어가고 DVD는 보통 4.2기가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7배 정도가 이제 7배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는 그냥 이 홈이 얼마나 촘촘하게 파여 있느냐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CD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간격이 넓고 DVD는 그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요. 그래서 이게 좁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가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간격이 넓고 간격이 좁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사용되는 레이저의 빛이 달라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지개 색깔 중에서 빨간색이 진동수가 가장 작고 파란색 쪽이 진동수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동수가 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에 이걸 막 빠르게 진동을 해야 진동수가 큰 거죠. 근데 그냥 빠르게 진동을 하면 사실 이게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니까 이게 파장이 짧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길이가 긴 거죠. 그래서 이게 촘촘한 거는 짧은 파장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걸 써야 되고, 아니 이게 촘촘한 거죠. 촘촘한 거는 짧은 파장을 써야 되고, 이게 듬성듬성한 거는 긴 파장을 써야죠. 그래서 레이저 빛이 상대적으로 이쪽은 빨간 쪽을 쓰고, 이쪽은 이제 빨간 쪽보다 조금 더 색깔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한 그런 것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CD와 DVD에 따라서 사용하는 색깔이 그 레이저 빛이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새는 뭐 DVD 플레이어 하나만 있으면 CD도 있고 모든 걸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사용하는 레이저 빛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해서 블루레이는 뭐 이제 용량이 훨씬 더 크죠. 25메가에서 25기가에서 50기가쯤 되는, 그러니까 CD의 한 10배, 그러니까 DVD 한 10배쯤 되는 용량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HD TV 급,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 뭐 이런 해상도의 그 영화를 이제 저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고해상도 영화를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근데 얘는 이제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DVD보다 이게 홈이 훨씬 더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DVD보다 색깔이 더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 그런 레이저 빛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그런 빛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파란색 레이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블루레이라고 불렀어요. 블루가 파란색이라는 뜻이에요. 파란색 빛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CD와 DVD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원리로 이제 우리가 코팅 안경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안경 끼고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안경 중에 이제 코팅 안경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끼고 있을 거예요. 요새는 이제 코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렌즈 막에다가 이렇게 뭔가 얇게 입힌 거잖아요. 근데 코팅이 되어 있으면 비싸죠. 그 중에 이제 무반사 코팅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반사 코팅 안경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렌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쪽 오른쪽 렌즈를 보면 여기는 반사가 심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반사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렌즈예요. 그러니까 이 렌즈 표면에다가 얇게 뭔가 막을 씌워가지고 반사가 잘 안 일어나게 한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렌즈와 이 렌즈 중에서 이 무반사 안경이 우리가 사물을 훨씬 잘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거는 거기서 빛이 와가지고 우리 눈으로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도달하는 빛이 많아야 우리가 그 물체를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렌즈에서 반사가 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사가 잘 되는 거는 이 사람 눈으로 들어가는 빛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잘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잘 보려면 반사가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무반사 코팅 안경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코팅이 되어 있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반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렌즈예요. 여기가 렌즈 표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공기예요. 그 다음에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렌즈 표면에다가 얇게 막을 씌우는 거란 말이죠. 여기가 이게 코팅이 되어 있는 막이에요. 코팅 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반사를 막느냐?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단 말이죠. 빛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그 렌즈 표면 상에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가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빛만큼 우리는 못 보게 되는 거죠. 이 렌즈 안으로 다 들어와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코팅 막이 하나가 더 있으면 이게 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렌즈에서 반사가 되고 또 한 번은 코팅 막에서 반사가 되고, 빛이 두 곳에서 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반사가 두 군데에서 일어나니까 빛이 더 덜 들어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코팅 막에서 반사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에서 반사가 되는 거는 또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고요. 근데 이게 코팅 막 그 두께를 잘 조절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이 코팅 막에서 반사가 된 것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렌즈 표면에서 반사가 된 거는 거꾸로 내려가던 곳에서는 올라가고 올라가는 곳에서는 내려가고 해가지고 이게 나가는 때 두 개가 완전히 상쇄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이중순리 실험에서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서 CD 읽을 때도 했던 거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상쇄가 되도록 이 코팅 박 두께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개의 반사된 파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서 실제로는 전혀 반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사를 없애는 거죠. 이건 또 전에 우리가 잡음을 없애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잡음을 또 새로운 잡음을 만들어 가지고 귀에는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사가 되는 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들어온 빛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코팅 안경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럼 주제를 바꿔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우리 눈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는 구조가 좀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눈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배우고 했겠지만 시신경에는 네 종류의 시신경이 있죠. 하나는 명암만을 구별하는 시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시신경은 색깔을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빛이 들어오면 색깔을 구별하는 그 시신경들은 어떻게 색깔을 구별하느냐? 그러면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시신경이 빛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세 종류의 시신경 중에 하나는 빨간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시신경은 녹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또 다른 시신경은 파란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반응하는 정도, 시신경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를 이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다른 빛이 들어오면 이 중에서 어떤 일부가 어중간하게 완전히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반응을 하겠죠. 그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시신경이 세 종류의 시신경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인식하는 그런 색깔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빛이 삼원색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색깔이 삼원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원색이 사실은 바로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죠. 왜 하필이면 그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냐? 그게 그 모든 색깔 중에서 뭔가 신기한 무슨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우리 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의 시신경이 빨간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파란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녹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렇게 딱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색깔 그 자체로 무슨 색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순전히 그냥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하는 그것만 있을 뿐인데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신경 중에 이제 어떤 것은 크게 반응을 하고 적게 반응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색깔이 삼원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녹색에 뭐 적당히 중간쯤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색의 혼합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 중에서 다른 그 적당히 여러 개의 시신경들이 적당히 반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무지개 빛이 이제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시신경이 세 종류가 있죠. 색깔을 인식하는 시신경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모든 동물이 이렇게 다 시신경이 세 종류만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보면 어떤 새들은 시신경이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색깔을 인식하는 시신경이. 그러니까 그런 새들은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색깔을 보는 거죠. 네 종류의 색이 서로 혼합되는 거니까 우리는 똑같은 색으로 볼지 몰라도 어떤 새들은 그 똑같은 색으로 보이는 거를 이제 다른 색으로 구별해서 보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포유류들은 시신경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이제 뭔가 이원색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걔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밋밋한 그런 색깔을 보고 사는 거죠. 그게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그 포유류가 본래 이제 그 공룡 시대 이제 밑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이제 공룡이 무서워가지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시신경이 이렇게 발달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원색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숭이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삼원색으로 늘어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눈에 들어가 있는 시신경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 중에도 이 시신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명암밖에 구별을 못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색깔을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빛이 들어오고 거기 시신경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가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색깔에 대해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색깔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베넴의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팽이에요. 본래는 옛날에 한 100년쯤 전인가 베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장난감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팽이 표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재미도 없는 이런, 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색깔을 이런 식으로 입혔대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근데 팽이를 돌려봤더니 여기서 놀랍게도 색깔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기는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팽이를 빠르게 돌리면 여기서 색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총천연색으로 막 컬러가 막 보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기대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망할 텐데, 그냥 그 마음을 접고 여기는 흑백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색깔이 보일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내가 점점 빠르게 돌릴 거예요. 여기 색이 보이는 사람 있나요? 조금 더 빠르게. 안 보이나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색깔 보이는 사람. 아직도 안 보여요? 난 잘 보이는데 여기서. 뭐 파란색도 약간 보이고 무슨 갈색 계열도 약간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순서를 완전히 바꿔볼게요. 이제 돌리는 방향을. 다시 바꿔볼게요. 아직도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데 손을 안 드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걸 보면 사실은 흑백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희미하긴 하지만 색깔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시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색깔이 사실은 왜곡돼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거 그냥 재미삼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눈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도 우리 눈하고 거의 구조가 같아요. 우리 눈의 망막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CCD라고 하는 거예요. 이 CCD가 사실은 이제 얼마나 크냐, 얼마나 이게 좋으냐, 품질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나 그 영상을 잘 맺느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 살 때 보면 거기 이제 CCD의 크기가 거기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가 무슨 화소수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화소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CCD의 크기예요. CCD가 얼마나 크냐가 사실은 이제 그 화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살 때 만약에 같은 값이다 그러면 CCD가 큰 쪽을 사세요. 근데 이 CCD가 이제 그 망막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CCD를 크게 확대해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컨베이어 벨트고요. 벨트에 지금 양동이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이제 비가 오면 여기 이제 이게 그 강우량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얼마나 찼느냐, 그걸 이제 이 벨트를 돌려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이제 얼마나 찼느냐 이런 걸 이제 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확대를 해보면 크게. 그래서
이 CCD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각 부분마다 여기 이제 빗물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그 빛이에요. 빛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측정 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빛에 들어온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소자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걔네들이 이제 어떤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런 회로에 의해서 차례차례 움직이면서 자기 위치에서 빛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빛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빛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하는 빛의 양뿐만 아니라 어떤 색깔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도 이제 얘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시신경에서 색깔을 구분하는 것이 세 가지 시신경이 있었던 것처럼 이 CCD에도 빨간색, 파란색, 녹색에 해당되는 그 빛들이 몇 개가 들어왔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장치들이 거기 이제 조그만 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각 위치마다 빛들이 몇 개가 들어왔는가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왔는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광전 효과가 사용이 되는 거죠. 광전 효과가 뭐냐면 빛이 들어왔을 때 금속에서 금속 안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한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동수에 따라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안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빛의 색깔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색깔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 CCD의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색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숫자들을 이제 얘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디지털로 이제 0, 1만으로 그걸 변환해 가지고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디지털 카메라 그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GPS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GP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인데요. 이제 우리말로는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쏘아 올린 거예요. 유럽은 유럽대로,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 나름의 GPS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냥 그건 이름만 다를 뿐이고 그냥 GPS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GPS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에서 다 GPS가 들어가 있고 그렇긴 한데, 본래는 이게 인공위성이에요. GPS를 우리가 이용하는 원리는 뭐냐면 인공위성이 24개가 본래 GPS라고 하는 건 24개가 지구를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인공위성은 궤도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춰놓은 인공위성이어가지고 얘는 이 어떤 특정한 인공위성은 자기가 지나가는 길만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갈 때 이 인공위성을 이제 24개를 아주 골고루 배분을 해가지고 그 지구의 어느 곳에서 보든지 하늘에 최소한 4개의 인공위성이 떠 있도록 그렇게 이 궤도를 맞춰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구상의 그 지도로 보면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길이 이런 식으로 지구의 모든 곳을 다 이렇게 커버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의 인공위성이 하루에 2바퀴씩 지구를 2바퀴씩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도 하늘을 보면 인공위성이 최소한 4개는 보이고 보통은 한 6개, 7개, 8개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아무튼 최소한 4개는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재 지구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 인공위성, GPS 인공위성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위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모든 곳에서 위치를 알고 있는 거니까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하는 일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지구의 모든 곳에서 이 인공위성은 지구의 모든 곳에 자기의 시간이 몇 시인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공위성은 막 지나다니면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러니까 북쪽이건 남쪽이건 모든 곳에다가 모든 방향에다가 지금 내 시각은 몇 시다, 지금 내 시각은 몇 시다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시각을 뿌려줘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분석해 가지고 위치를 알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아내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이제
내 시각은 현재 하늘에서니까 내 시각은 몇 시다고 이렇게 계속 뿌려주는데,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알았지만 이게 시간이 막 늦게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공위성이 내 시각은 몇 시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뿌려주는 시간은 지구에서 흘러가는 시간하고 약간 달라요.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죠. 그래서 이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계산을 해보면 인공위성의 속도가 시속 14,000km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보여준 그 루트 해가지고 얼마 하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시간이 하루에 지구에 비해서 0.000007초씩 늦게 가요. 뭐 굉장히 작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100만 분의 7초가 늦게 가는 거죠, 하루에.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거에 의하면 인공위성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또 무슨 시간 지연 효과가 있냐면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죠. 그래서 블랙홀로 가면 이제 사건의 지평선에서 시간이 멈춰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지표면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돌아다니고 있는 저 위쪽하고를 중력을 비교해 보면 지구에 가까이 있는 지표면에서 중력이 더 크겠죠. 하늘 위쪽은 중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 일반화성 이론의 효과는 거꾸로 해요. 오히려 지구에 있는 우리가 더 시간이 천천히 가고 인공위성은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하면 인공위성에서 지구보다 하루에 100만 분의 45초씩 빠르게 시간이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여기서는 시간이 빠르게 가니까 두 개를 다 결합을 하면 인공위성에서 지구에 비해 하루에 시간이 100만 분의 38초씩 빠르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아무튼 인공위성에서의 시간은 지구보다 이만큼씩 빠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아까 GPS 위성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냐면 순전히 내 시간은 몇 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상대성이라는 효과를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그 지구하고 이제 걔네들의 시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걔네들이 보내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치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GPS 위성은 최소한 하늘에 4개는 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4개 떠 있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봤을 때 나에게 제일 가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애는 제일 가까울 거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지평선쯤에 있는 애는 나한테서 상당히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고도는 똑같은데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늘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이 나한테 떨어진 그 거리가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배에서 가장 가까운 인공위성은 여기잖아요. 얘는 그다음 가장 먼 인공위성은 여기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 4시간은 몇 시다, 4시간은 몇 시다고 막 이 배한테 뿌려주는데, 예를 들어 배가 12시에 정오에 이 각각의 인공위성한테서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신호를 받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얘가 12시에 그 신호를 받은 빛은, 아니 그 신호는 이 인공위성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얘는 11시 59분 59초에 그 신호를 보내야 여기 12시에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인공위성은 예를 들면 3초가 걸린다고 하면 11시 59분 57초에 그 신호를 보내야 여기에 12시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똑같은 시간에 각각의 인공위성한테서 신호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얘한테서는 자기 시각이 11시 59분 59초라고 해서 신호를 받았을 거고, 얘한테는 11시 59분 57초라는 시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인공위성한테서 받은 그 시간을 보면 이 인공위성들이 자기한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한테는 각각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매 순간에 이 인공위성이 지구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공위성과 자기의 위치와 떨어진 거리를
시간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둘, 셋, 넷, 최소한 4개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4개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치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3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3개의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시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까지 해서 4개의 정보, 가로, 세로, 높이 하고 시간 하면 4개의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시간을 분석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2초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인공위성한테도 2초가 걸릴 거고 여기서도 예를 들면 2초가 걸리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는 그 시간이 다르니까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시간을 분석해서 우리가 지구상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GPS의 원리이고, GPS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4개만 있으면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인공위성이 훨씬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신호를 받는 동안에 생기는 약간의 오차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보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분의 38초씩 하루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간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위치를 잘못 알게 되겠죠. 잘못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표면에서 우리의 위치를 15m의 정확도로 알아내려고 하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오차가 하루에 100만 분의 0.005초 안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15m의 정확도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m의 정확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뭐 차를 내비게이션 할 때 사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필요한 정확도예요. 이런 정확도로 우리가 위치를 알아내려면 시간에 대한 오차가 100만 분의 0.005초 이내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한 오차는 얼마냐면 100만 분의 38초니까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몰랐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보정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GPS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냥 막 사용했다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뉴욕에 있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GPS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쓰고 여러분들이 그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위치를 이용해서 뭐 구글이든 다음이든 네이버든 지도에서 자기 위치를 가지고 무슨 길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다 상대성 이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이 끝났고요.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각각의 위성은 다른 신호를 보내냐고요? 아니죠. 각각의 위성은 자기 시간만 보낼 뿐이에요. 위성들이 보내는 신호는 물론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위성인데 지금 시간이 몇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알다시피 보강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그때 보강 시간에도 오세요.